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시 집권기. 자, 흥선대원군이 집에 갔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반발. 개혁에 대한 반발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겠어요? 경복궁 중건, 또 뭐가 있었겠어요? 또 뭐 있었지? 포포제 실시.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제일 반발이 컸죠. 이것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에 갔고 결국 이제 친청 세력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존의 권력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권력이 바로 고종의 친청 세력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흥민씨 세력이 이제 등장한 거고, 여흥민씨라는 거는 명성황후 집안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통상계화론이 등장했다. 자, 진사님들 통상계화론 옆에다가 제가 타자로 쳐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통상계화론은 서양과 무역을 하자.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이런 사람인데 박규수 같은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박규수는 어느 영향을 받았을까? 누구의 영향을 어느 학문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렇죠.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느 학문의 영향을 받았을까? 실학이죠, 실학. 실학 중에 중상학파.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 몇 번 얘기했는데 중상학파는 기본적으로 북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학문이 있으면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경석은 내가 알기로 역관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유홍기 등 통상 계열론자들은 적극적인 계열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는 잠깐 끊을게요. 통상 계열론들은 지금처럼 세국 정책을 하면 안 되고 개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흥민 씨가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흥민 씨에 대한 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 질문. 자, 흥선대원군하고 명성황후는 무슨 관계일까? 흥선대원군하고 명성황후는 무슨 관계일까? 앙수, 며느리, 시아버지랑 며느리죠,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예요. 흥선대원군이 있고 이 아들이 고종이고 이렇게 결혼한 게 이제 명성황후니까 시아버지. 근데 이 시아버지인데 나는 살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봤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은 또 처음 봤네.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흥선대원군은 무슨 정책? 세국 정책을 했다면 명성황후는 시아버지랑 같은 정책을 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잖아.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재인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같은 정책을 피면 이거는 똑같은 보수잖아. 이명박 정부가 보수면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니까 뭔가 다른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이명박 정부는 막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막 경제를 개발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한국사도 영어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진보 계열이니까 뭐 민주주의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래서 명성황후는 무슨 정책? 개화 정책을 하는 거지. 개화.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주장하니까 이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을 개화 정책을 주장하는 통상 개화론자들하고 입장이 맞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사님들? 그러면 통상 개화론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왜? 명성황후가 그러한 정책을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을 개혁을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뽑아서 쓴 거 아니야. 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을 필요하니까 기존의 개화 사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관직에 나오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럼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했으니까 이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직에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별표 시험에 나온다. 강화도죠. 자, 영민시의 개화 정책을 추진.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볼게요.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본의 정안론 등장. 정안론이라는 것은 한국을 정벌하자 이런 뜻이고, 자, 요거 운요 사건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미스터 션샤인에도 이 장면 나오던데,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의 운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안을 측량했어요. 그 학생들이 측량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겠는데, 측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측량이라는 건 해안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바다의 깊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위험한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해안선을 왜 얘네들이 그려? 이거는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거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세 번을 한 거야. 그래서 세 번을 했는데 이 세 번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을 공격한다든가 막 이런 식의 행태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 조선의 수군들은 없었어요? 예, 이때 당시 수군들은 거의 조선 후기에 가면 거의 수군들은 배만 있고 거의 아사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노를 저어야 되고 뭐 거기서 생활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밀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돈을 붓겠어? 안 붙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강화도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강화도까지 왔다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함포를 먼저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강화도에서 함포를 발사하는데, 함포란 거 대포입니다. 함포를 발사하자 이제 일본이 대응 사격을 하는데, 대응 사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먼저 영해를 침범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대포를 쐈으니까 우리도 쏜다 하면 식으로 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강화도에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막 일본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이제 화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학원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바로 점령하면 되지 왜 이렇게 조약을 맺고 힘들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누가 난리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바로 점령하면 누가 난리칠 것 같아요? 명분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를 그렇죠, 해외 세력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청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청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이, 청나라는 아편 전쟁 때문에 거의 뭐 바보 아닌가요? 그렇죠. 아편 전쟁 이후로 청나라는 좀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호랑이잖아. 그 호랑이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국하고 싸운다는 게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병자수호 조약, 다른 말로 조의수호 조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듣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보면 조약, 개혁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우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다 하면 좋아요. 다 하면 다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진사님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몇몇 진사님들 아직도 고려하고 있는 진사님들이 계셔서 이게 시간 관계상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근대사는. 자, 볼게요. 그리고 제발 한능검 땄다고 한국사 잘한다고 얘기하지면 안 돼.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 요 단어.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요게 조약문의 내용이고 이거를 내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건데 보면 조선은 자주국으로 규정을 하고 요거 청나라의 간섭을 막으려 하였다. 이게 뭔 말일까? 청나라의 간섭이라는 게 뭐냐면 진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조선의 4대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4대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다든가 다른 나라랑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명나라한테 물어봐야 됐거든. 그래서 이게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진짜 조선이 이때 당시에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청나라한테 물어본다고. 이게 일본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야, 너희는 뭐야 도대체 정체가 식민지도 아닌 것이니까. 아, 우리는 그냥 명나라를 따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는 청나라 것도 아니고 청나라 식민지도 아니니까 너희는 너희 것을 내가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국 요 표현. 그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요 단어. 진사님들 여기 잠시 지도 좀 볼까요? 부산은 여기 있고 원산은 여기에 있고 인천은 여기에 있는데 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거예요. 진사님들 이걸 좀 잘 이해하실 때 개항을 한다는 얘기는 항구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것까지 알겠죠. 그럼 항구를 열었으면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 세 개 항구에서 정해진 지역만 일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개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부산을 개항했을까? 부산하고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경제 교류하기가 쉬웠겠고 원산을 개항한 이유는 요 위에 지금 무슨 나라가 있어요? 요 위에 요 위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지사님들 요 위에 여기 위에 그렇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원산을 개항했으니까 군사적인 목적일 거고 인천을 개항한 이유는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다? 서울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치, 군사, 경제 이렇게 얘기한 걸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만 외워야 되냐? 그냥 세계 항구 개항했다 하면 그냥 강화도 조약 찍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 해안 측량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치해복권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치해복권. 치해복권. 진사님들 지금부터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치해복권 나오면 그냥 1번 찍으세요. 치해복권 얘기 나오면은 다른 나라도 다 치해복권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공무원이고 치해복권을 허가하였다 이 말 나오면 일본과의 조약 체결 그냥 그렇게만 공부해. 치해복권이 뭐예요? 신유진 진사님이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진사님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 부산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러니까 봐봐. 요 안에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데 이 개항지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개항지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일본 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그 사건 아시는 분? 그 우리나라 여중생을 미국 군인이 탱크로 그 밟고 지나간 사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이 사건 이름 뭔지 아세요? 그 미순이하고 효순이 사건이잖아요. 그 미국 군인이 탱크 끌고 가다가 우리나라 여중생 둘을 못 봐가지고 그대로 탱크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죄를 지은 미국 군인을 우리나라에게 넘겨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걔를 갑자기 미국으로 귀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를 처벌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때 반미 감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그 법이 좀 개항이 좀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군인들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넘기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 자, 먼저 조선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최익현이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이게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이름이 시험에 나옵니다. 외양일체론. 느낌이 뭘 것 같아요? 외양일체론 느낌이 뭘 것 같아요? 느낌이 생각나는 대로 외양일체론. 왜? 일본과 서양은 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서양과의 문명을, 서양과의 외교 관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포가 개항되었다. 그래서 일본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었다. 자, 요것 좀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진사님들 요것 좀 잠깐 볼게요. 진사님 내가 이거 보내주면 봐요. 이거 필기한 거. 이거 보내주면 봐요. 안 보면은 진짜 뒤주에 가지고 갈 거야. 뒤주에 데리고 갈 거야. 조개와 조차의 차이점. 조개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조차는 민간인 플러스 군대가 거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간인이라는 건 사진 찍어놓은 게 진사님도 우리 경남대학교가 그 뭐지 러시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조개를 했다고. 조개가 뭘까요? 조개. 러시아 민간인들이 여기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차는 뭐야? 외국 민간인과 군대가 거주했다는 거지.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민간인보다는 거의 군대인데 주한미군은 조개야 조차야? 주한미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건 뭘까요? 조개야 조차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조개.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었다. 일본 공사관이 뭐예요? 오늘로 따지면 뭘까? 이것도 조개인데 이 공사관은, 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자 헷갈린다. 잘 봐. 지금 설명하는 거. 이 공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주미 대사관, 주일 대사관. 밀어보. 잠시만 좀 이것 좀 설명 좀 하나 해줄게요. 그 진사님 여기 보면 미국의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화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까? 미국 법이 적용될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일본 공사관은 미국 법이야? 여기 일본 공사관은 우리나라 법이야? 일본 법이야?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 군대는 주둔했다 안 했다? 군대는 주둔하지 않았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강화도 조약 때 일본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평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니까 근대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문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문서로 기록하고 이제 공개했다는 점. 이게 근대적 조약이야.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과거에는 청나라하고 뭐 하고 일본하고 뭐 할 때는 야 이렇게 하자. yes sir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록하고 조약 맺고 이게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야. 그런데 불평등은 여기서 불평등은 뭘 얘기하겠어요? 불평등이라는 거. 취해복권, 해안 측량권 이런 게 불평등이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후속 조약을 체결했는데 후속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추가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를 솔직히 얘기할게.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이걸 만약 본인이 고득점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물론 공무원 준비하려면 다 해야 되겠지만 강화도 조약을 안 하고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돼. 자, 강화도 조약을 하고 추가로 조약을 맺는데 첫 번째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오면 조의, 수호, 조규, 부록. 부록이라는 뜻은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추가. 그래서 개항장에서 조개 지역을 심리로 늘렸다. 심리라는 거는 이제 한 40km, 심리가 한 4k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4km. 4km 될 거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쓰면 우리나라 화폐가 이제 잘 통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나중에 또 50리로 확대하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조의 통상 장정 이게 중요한데 양곡을 무제한으로 들고 갈 수 있다. 좀 이것 좀 잠깐 넘어갈게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자체가 쌀 생산에 이제 뭐라고 할까 용이한 쌀 생산에 뭐라고 해야 되지? 쌀 생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용이한 쌀 생산이 잘 되는 지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천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산업화가 되면서 농민보다는 누가 더 많아졌다? 노동자 숫자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것만 알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진사님들 여기 보면 수신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수신사가 3번 가는데 3번 다 외울 필요 없이 뭘만 외우면 되냐면 2차 수신사만 공부하세요. 2차 수신사만. 요거 나오죠? 2차 수신사. 요것만 공부하세요. 요거는 공부할 필요 없고 이 수신사는 왜 갔냐면은 강화도 조약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건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강화도 조약 조약문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양국가는 한 달 안에 사신을 파견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신이 바로 수신사예요. 그러면 이 수신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보낸 외교 사절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 일본 공사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강화도 조약만 공부하시고 이거를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요것만 공부하세요. 자, 수신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5번이죠. 5번. 나머지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강화도 조약 문제 34번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그럼 넘어가서 수신사 볼게요. 수고를 했어.